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꽁꽁 언 손을 불어가며 붕어빵을 팔던 19살 수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8살 꼬마 손님이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간절해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엄마를 잃은 걸까요? 고작 고등학교 3학년인 수아에게 엄마와 똑같다고 말한 이 아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을 애는 한겨울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밤, 19살 수아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붕어빵 반죽을 틀에 부어넣고 있었습니다. 낡은 털모자와 커다란 목도리로 얼굴 절반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아래로는 피로와 추위에 질린 눈이 반짝였죠.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발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찢어진 운동화 밑창으로는 눈이 스며들어 양말을 적셨습니다. 낡은 패딩은 바람 한 줄기조차 막아주지 못했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붕어빵이요. 따뜻한 붕어빵 있어요. 목소리는 추위에 떨려 나왔지만 수아는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오늘도 장사는 신통치 않았어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바스락거렸는데 그건 바로 얼마 전에 받은 수능 성적표였습니다. 전국 상위권의 우수한 성적이었지만 수아에게는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했죠. 포장마차 한쪽에 놓인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아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가 또 밀렸다는 연락이었죠. 폐암 말기인 할머니는 지금도 병원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셨습니다. 친할머니는 아니었지만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수아를 친손녀처럼 키워주신 은인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또 한 번 거세게 불어와 포장마차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붕어빵 틀을 뒤집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주택가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세강그룹 회장 댁의 거대한 저택 안 수십 가지의 산의 진미가 차려진 식탁 앞에 8살 하윤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는 젓가락 한 번 들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한 입만이라도 드세요. 주방장님이 도련님 입맛에 맞춰 특별히 준비하신 거예요. 가정부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하윤이는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깡마른 팔다리가 더욱 가늘어 보였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은 나이에 비해 너무나 작아 보였죠. 운전기사 김 씨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하윤이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련님, 저녁은 좀 드셨어요? 하윤이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신 하윤이는 8회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리적 거식증이라고 진단했지만 그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멈춰요. 평소 목소리조차 잘 내지 않던 하윤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김 기사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무슨 일이세요, 도련님? 저 냄새. 저거 뭐예요? 하윤이의 눈빛이 처음으로 반짝였습니다. 김 기사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아, 붕어빵 냄새인 것 같은데요. 저기 길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있네요. 붕어빵이 뭐예요?
하윤이는 난생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재벌가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아이에게 길거리 음식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였으니까요. 저거 먹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김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큰일 날 게 뻔했죠. 하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던 도련님이 처음으로 뭔가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차를 세우고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하윤군이 길거리 붕어빵을 꼭 먹고 싶다고 합니다. 잠시만 허락을 주시겠습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전화를 끊은 김 기사는 안도한 숨을 내쉬며 하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도련님. 회장님께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올 테니 차에서 기다리세요. 그러나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제가 직접 살 거예요. 저 이제 계산도 할 줄 안다고요. 하윤이는 평소와 달리 고집을 부렸습니다. 김 기사는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하윤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장마차 앞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막 구운 붕어빵을 봉지에 담으며 손님에게 건네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그때 수아의 눈에 특이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어린아이가 덩치 큰 아저씨와 함께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의 창백한 얼굴과 깡마른 몸이 수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윤이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다 주세요. 수아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어머, 꼬마 손님. 붕어빵은 2개에 1,000원이야. 2명이면 2,000원 치면 충분할 텐데. 수아는 돈을 돌려주며 말했지만 하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주세요. 김 기사가 황급히 나섰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도련님이 이런 걸 처음 봐서요. 붕어빵 2,000원치만 주세요. 그리고는 지갑에서 2,000원을 꺼내 건넸죠. 수아는 웃으며 붕어빵 4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슈크림 붕어빵 하나를 더 넣어 주었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슈크림 맛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꼬마 손님,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하윤이는 봉지를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운 팥소가 입안 가득 퍼지자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김 기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이 뭔가를 맛있다고 한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수아는 하윤이가 붕어빵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비싼 옷을 입었지만 너무나 야윈 아이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어요.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가면서 먹는 거야. 하윤이는 수아가 가르쳐준 대로 호호 불어가며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단순히 음식의 온도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성껏 만들어준 마음의 온기였죠. 고맙습니다. 하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또 놀러와. 언제든지. 차로 돌아가는 길 하윤이는 남은 붕어빵을 소중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는 백미러로 도련님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오늘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으니까요. 한편 포장마차로 돌아온 수아는 다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손님도 뜸해졌고 수아는 오늘 장사를 마감할 준비를 했어요.
주머니 속 수능 성적표가 또다시 바스락거렸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요. 수아는 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할머니가 계시는 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살아가던 두 사람의 운명이 붕어빵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사립 명문 초등학교의 하교종이 울렸습니다. 하윤이는 다른 날과 달리 서둘러 가방을 메고 교문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평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천천히 걸어 나오던 아이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김 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윤이는 차에 오르자마자 급하게 말했어요. 기사 아저씨, 오늘도 붕어빵 가게 가요. 빨리요. 김 기사는 백미러로 하윤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붕어빵을 먹고 난 후 하윤이는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죽 한 그릇을 다 비웠거든요. 회장님도 무척 기뻐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포장마차로 가면 되죠? 네. 그런데 오늘은 혼자 갈 거예요. 저 이제 8살이라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윤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김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장마차가 바로 길 건너편에 있으니 차에서 지켜보면 될 것 같았습니다. 차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달랐습니다. 한겨울치고는 유난히 따뜻한 날이었죠.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어요. 하윤이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2,000원을 꺼내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기사는 창문을 내리고 말했어요. 도련님,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네, 알았어요. 하윤이는 씩씩하게 대답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어제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어요. 포장마차에 가까이 다가가자 어제처럼 고소한 붕어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수아는 따뜻한 날씨 덕분에 답답했던 털모자와 목도리를 벗어 포장마차 한쪽에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은 채 붕어빵 틀을 정리하고 있었죠. 붕어빵 주세요. 하윤이의 목소리에 수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왔던 그 꼬마 손님이었어요. 어머, 또 왔구나. 오늘은 혼자 왔네.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하윤이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하윤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목도리와 모자 없이 드러난 수아의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맑은 눈동자, 오뚝한 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입술까지. 하윤이는 집 서재에 걸려있는 사진을 떠올렸어요. 20살 때의 엄마 사진 말이에요. 하윤이의 손에서 동전이 또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수아는 동전을 줍다가 하윤이의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수아는 동전을 하윤이에게 돌려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꼬마 손님이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하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누나가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예요. 수아는 하윤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지만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엄마를 닮아서 반가웠구나. 영광이네. 수아는 귀엽다는 듯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윤이는 여전히 수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로 엄마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붕어빵 4개 줄까? 어제처럼? 수아의 말에 하윤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떨어뜨린 동전을 주워 건넸어요. 네, 주세요. 수아는 각 구운 붕어빵 4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슈크림 붕어빵 하나를 더 넣어 주었죠. 오늘도 서비스야.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좋거든. 하윤이는 붕어빵 봉지를 받아들었지만 여전히 수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그런 하윤이가 안쓰러웠어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붕어빵 식기 전에 먹어야 해. 오늘은 팥이 더 달콤하게 잘 됐거든. 하윤이는 그제야 붕어빵 하나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한 팥소가 입안에 퍼지자 어제의 그 행복한 기분이 다시 밀려왔어요. 맛있어요. 누나가 만든 붕어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수아는 하윤이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꼬마 손님 말도 예쁘게 하네. 그럼 내일도 올 거야? 네, 매일 올 거예요. 학교 끝나고 매일매일. 하윤이의 대답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이의 순수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언제든지 와. 누나가 맛있는 붕어빵 만들어 놓고 기다릴게. 하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차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누나, 내일은 더 일찍 올게요. 수아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가. 차에 탄 하윤이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김 기사는 백미러로 그런 하윤이를 보며 물었어요. 도련님, 오늘도 붕어빵이 맛있었나요? 네. 그런데 기사 아저씨. 네, 말씀하세요. 우리 엄마 사진 있잖아요. 서재에 있는 20살 때 사진요. 김 기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윤이가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 사진이 왜요? 붕어빵 파는 누나가 꼭 그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이에요. 김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겠거니 생각했죠. 집에 도착한 하윤이는 곧장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20살의 젊은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엄마, 정말 닮았어요. 아니, 똑같아요. 하윤이는 사진을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붕어빵을 하나씩 먹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꼭 할아버지한테도 말해야겠다고요. 붕어빵 파는 누나가 엄마랑 똑같다고 말이에요. 한편 포장마차에 남은 수아는 하윤이가 떨어뜨리고 간 동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이 꼬마 동전 놓고 갔네. 수아는 동전을 주머니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오면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날이 어두워지자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수아는 목도리와 모자를 다시 쓰고 붕어빵을 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하윤이라는 꼬마 손님 덕분이었죠.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나 봐. 수아는 혼잣말을 하며 붕어빵 틀을 뒤집었습니다. 자신도 엄마 없이 자랐기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윤이는 엄마를 닮은 누나를 만난 기쁨에, 수아는 순수한 꼬마 손님이 준 따뜻함에 마음이 포근했죠. 아직은 아무도 몰랐지만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강그룹 회장 저택의 거대한 식당에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최강우 회장은 늘 그렇듯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으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죠. 52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한국 재계의 거물다운 위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하윤 도련님이 아침부터 찾으십니다. 집사의 말에 강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겨우 6시 반이었어요. 평소 아침잠이 많던 손자가 이른 시간에 찾아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죠.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잠옷 차림의 하윤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무언가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제 그 얘기 꼭 해드리려고 일찍 왔어요. 강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윤이를 자신의 옆 의자로 불렀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앉아서 얘기해 보렴. 하윤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손에 들고 있던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서재에서 가져온 엄마의 20살 때 사진 액자였어요. 할아버지, 붕어빵 파는 누나 말이에요. 그래, 어제도 붕어빵을 사 먹었다고 했지? 그런데 그 누나가 어떻다고? 하윤이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로요. 그저께는 모자랑 목도리를 하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어제는 날씨가 따뜻해서 그것들을 벗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강우는 손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8살 아이가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하윤아, 사람은 누구나 닮은 사람이 있단다. 특히 우리 하윤이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니까 조금만 비슷해도 엄마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하윤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똑같았어요. 눈도, 코도, 입도, 웃는 모습까지 다 똑같았다니까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우는 손자를 달래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알았다, 알았어. 우리 하윤이가 그렇게 느꼈구나. 그런데 그 누나가 몇 살이나 되어 보이던? 고등학생 같았어요. 되게 예뻤어요. 엄마처럼요. 강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하윤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윤이 엄마가 정말 예뻤지. 그 누나도 예쁜 사람이었나 보구나. 하지만 하윤아,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그 누나는 다른 사람이야. 알아요. 하지만 정말 닮았어요. 할아버지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윤이는 시무룩해하며 사진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강우는 그런 손자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그래, 언제 기회가 되면 할아버지도 한번 보도록 하마. 이제 가서 씻고 학교 갈 준비하렴. 오늘도 하교하고 그 누나한테 갈 거니? 하윤이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네, 오늘도 갈 거예요. 누나가 기다린대요. 아이가 방을 나간 후 강우는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하윤이가 남기고 간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서재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눈앞에는 죽은 딸 서연의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10살의 서연, 그리고 하윤이를 안고 있는 20살의 서연까지. 서연아. 강우는 딸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그 주름 사이로 회한이 묻어났어요. 손자의 순수한 확신이 오래 잊고 있던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붕어빵 파는 누나가 서연이를 닮았다는 말.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강우는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이제 막 회사를 물려받아 젊은 회장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첫째 딸 서연이는 아버지의 자랑이었어요. 명문대에 수석으로 입학한 똑똑한 딸이었죠. 그런데 20살이 되던 해 서연이가 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인사드리고 싶어서 모셔왔어요. 남자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니, 강우의 눈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존재였죠. 가난한 집안에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홀로 자수성가하려는 젊은이. 서연이는 그런 남자의 순수함과 열정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강우는 단호했습니다. 재벌가의 딸이 그런 남자와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는 남자를 따로 불러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얼마면 되겠나? 남자는 모욕적인 제안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진심? 그런 감정은 배고플 때나 하는 거야. 자네 같은 놈이 우리 서연이와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강우는 책상 위에 두툼한 돈 봉투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그것을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전 서연 씨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강우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는 남자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는 쓰러진 연인을 부축하며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강우는 차가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어요. 서연아, 이 남자는 내가 만날 사람이 아니다. 당장 정리해. 싫어요. 전 이 사람을 사랑해요. 부녀의 대립은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강우는 결국 권력과 돈을 동원해 남자를 서연이 곁에서 쫓아냈어요. 유학을 빌미로 가족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남자가 떠난 후 서연이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임신 사실이 밝혀졌죠. 강우는 딸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만 서연이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전부예요. 아버지가 빼앗아간 그 사람의 전부예요. 서연이는 아이를 낳기로 했고 출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생겼어요. 서연이의 몸은 이미 임신 기간 동안의 스트레스와 슬픔으로 너무 약해져 있었던 거죠. 아버지, 제 아이를 부탁해요. 그것이 서연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살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도 보지 못한 채 아이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강우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8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어요. 딸의 차가워진 손, 마지막 눈빛, 그리고 갓 태어난 하윤이의 울음소리까지. 내가 너를 죽인 거야, 서연아. 그는 딸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딸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명예, 재벌가의 체면, 그런 것들이 딸의 생명보다 중요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윤이를 키우며 강우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손자를 볼 때마다 죽은 딸이 떠올랐고, 그래서 더욱 하윤이를 과보호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 없이 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만. 강우는 서연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만약에 하윤이 말대로 서연이를 닮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도 강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가족을 짓밟았던 선택. 그것이 강우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첫 번째 죄책감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젊은 날의 오만함. 그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손자의 말이 단순한 착각이기를 바라면서도 왜인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서연이를 닮은 누군가가 정말 존재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하윤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붕어빵 가게를 찾았어요. 이제는 김 기사도 당연하다는 듯이 학교 시간에 맞춰 포장마차 근처에 차를 세웠죠. 누나, 저 왔어요. 오늘도 하윤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수아는 붕어빵 틀에서 눈을 떼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와, 하윤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이제 둘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수아는 매일 찾아오는 이 특별한 손님을 위해 늘 따끈한 붕어빵을 준비해 두었죠.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제가 골도 넣었어요. 하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하윤이라면 체육 시간에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었을 텐데 요즘은 달랐어요.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체력도 좋아졌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도 생겼죠. 우와, 대단한데? 우리 하윤이가 축구도 잘하는구나. 수아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하윤이는 마치 엄마의 손길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누나는 오늘 뭐 했어요? 누나는 왜 맨날 여기 있어요? 하윤이의 순진한 질문에 수아는 잠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누나는 할머니 병원비를 벌어야 해서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도 모아야 하고. 대학교요? 누나 대학생이에요? 아직은 아니야. 수능은 봤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어. 수아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윤이는 그런 수아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누나 꿈이 뭐예요? 누나는 영양사가 되고 싶어.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추운 거리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지만 꿈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와, 멋있다. 누나라면 꼭 될 수 있을 거예요. 누나가 만든 붕어빵이 제일 맛있으니까. 하윤이의 응원에 수아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어린 손님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하윤이는 모를 거예요. 바로 그때 길 건너편에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는 강우 회장과 그의 비서가 타고 있었죠. 회장님, 저기가 하윤 도련님이 매일 들르시는 포장마차입니다. 강우는 차창 너머로 포장마차를 바라봤습니다. 손자가 그토록 좋아한다는 붕어빵 가게, 그리고 서연이를 닮았다는 그 아이가 있는 곳이었죠. 설마 정말로. 강우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좀 더 가까이 가서 잠시 지켜보자. 차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다시 추워진 탓에 수아는 두꺼운 털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었어요. 강우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때 하윤이가 붕어빵을 다 먹고 수아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누나, 저 이제 가야 해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내일 보자. 수아가 손을 흔들며 하윤이를 배웅했습니다. 강우는 손자가 차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계속해서 수아를 관찰했어요. 그때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포장마차 앞에 다가왔습니다. 꽤 오래 굶은 듯 초췌한 모습이었죠.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동전 몇 개를 꺼냈지만 붕어빵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걸로 붕어빵 하나만.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노인의 손에 든 동전을 보고는 곧바로 붕어빵 3개를 봉투에 담았어요. 아저씨, 이거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하지만 돈이 괜찮아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노인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이 글썽이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잠시 후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붕어빵 2개 주세요. 학생이 지갑을 열었지만 500원밖에 없었어요. 붕어빵 2개를 사려면 1,000원이 필요했죠. 어머, 돈이 모자라네. 하나만 살게요. 학생이 아쉬워하자 수아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2개 가져가. 나머지는 다음에 줘도 돼. 정말요? 꼭 갚을게요. 그래, 친구랑 나눠 먹어. 맛있게 먹고 공부 열심히 해. 강우는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장사로 먹고 사는 아이인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요즘도 저런 아이가 있네. 강우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박 비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참 마음씨 고운 아이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 학원 가는 학생들이 따뜻한 붕어빵을 사러 왔죠. 수아는 지치지 않는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팥이 정말 맛있게 됐어요. 강우는 수아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힘든 환경에도 저렇게 밝을 수 있다는 게 대단했어요. 하지만 끝내 얼굴은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목도리와 모자에 가려진 얼굴은 눈매 정도만 겨우 보일 뿐이었죠. 그 눈매가 왠지 낯익은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늦었습니다. 돌아가시죠. 박 비서의 말에 강우는 아쉬움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강우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포장마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왜인지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서연이를 닮은 걸까? 아니면 내가 하윤이의 말에 너무 예민해진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강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날 밤 강우는 또다시 서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아의 선한 행동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노숙자에게 붕어빵을 건네던 모습, 돈이 부족한 학생을 웃으며 보내주던 모습, 저런 아이가 고생하고 있다니. 강우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정말로 서연이를 닮은 아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준비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한편 포장마차에서는 수아가 오늘의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손님이 뜸했지만 그래도 할머니 약값 정도는 벌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수아야. 수아는 스스로를 격려하며 포장마차를 정리했습니다. 내일도 하윤이가 올 테고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들에게 따뜻한 붕어빵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수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언젠가는 꼭 대학에 가서 영양사가 될 거야. 그때까지만 조금 더 힘내자. 수아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춥고 힘들지만 봄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윤이는 여전히 매일같이 붕어빵 가게를 찾았고 돌아올 때마다 수아 누나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아침 식사 때도 잠들기 전에도 하윤이의 입에서는 늘 그 누나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할아버지, 오늘 수아 누나가 제 이야기 듣고 막 웃었어요. 누나가 웃으면 정말 예뻐요. 수아 누나는 대학교에 가고 싶대요. 영양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누나가 오늘은 추워서 손이 빨갛게 되었어요. 불쌍해요. 강우는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하윤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그 대상이 서연이를 닮았다는 낯선 소녀라는 사실이 불안했어요. 그날도 하윤이는 저녁 식사 시간에 수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수아 누나네 할머니가 많이 아프대요. 병원비가 비싸서 누나가 매일 붕어빵을 팔고 있대요. 강우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하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윤이가 걱정이 되나 보구나? 네. 누나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도 항상 웃고 있어요. 저한테도 잘해주고요. 하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우는 그런 손자를 보며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강우는 서재로 박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며칠 전에 봤던 그 붕어빵 파는 아이 말이네. 조용히 신원만 확인해 봐주게. 박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족 관계도 확인해 주게. 특히 부모님 쪽을. 강우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는 회장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며 서재를 나갔어요. 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우의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곧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사흘 후 아침 강우의 책상 위에는 얇은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강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단출했습니다. 한 장짜리 종이에 간단한 인적사항만 적혀 있었어요. 성명 이수아 19세, 현주소 서울시 은평구 반지하 월세, 가족사항 조모 박순자 72세, 폐암 투병 중, 아버지 불명. 어머니 이정민 9년 전 사망. 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정민이라는 세 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죠. 이정민. 강우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첫째 딸 서연이를 두고 쫓기듯 떠나야 했던 전 아내의 이름이었어요. 강우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22살이던 해 한 여자를 만났죠. 이정민. 작은 꽃집에서 일하던 20살의 아가씨였어요. 정민은 가난했지만 맑고 순수했습니다. 재벌 2세라는 강우의 신분에 주눅 들지도 아첨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한 남자로서의 강우를 봐주었죠. 강우는 그런 정민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대 회장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미쳤느냐? 그런 집안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아버지, 정민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정민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 우리 집안의 격에 맞는 여자를 찾아라. 그 여자는 절대 안 돼. 하지만 강우는 끝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민과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정민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투명인간 취급을 했죠. 선대 회장은 정민이 있는 자리에서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시누이들은 대놓고 멸시했습니다. 오빠가 저런 여자한테 홀렸다니. 집안 망신이야. 꽃집에서 일하던 여자가 무슨 재벌가 며느리? 어울리지도 않아. 정민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강우를 사랑했기에,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강우는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여보, 오늘도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출장을 가야 해서 며칠 집을 비워야 해. 미안해. 오늘도 아버지 때문에 회사에 일이 있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강우는 정민을 대저택에 홀로 남겨두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사이 정민은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혼자 견뎌야 했어요. 첫째 딸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잠시 집안 분위기가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선대 회장은 손녀는 예뻐하면서도 며느리는 여전히 무시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강우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정민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이게 무슨... 더는 못 견디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정민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강우는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민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서연이는 어떻게 하고, 아직 8살밖에 안 됐는데, 서연이는 이 집에서 자라는 게 나을 거예요. 저 같은 엄마보다는 이 집안의 딸로 자라는 게. 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자고 있는 어린 딸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우를 향해 말했어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날 한 번이라도 지켜줬더라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민은 그렇게 떠났고 이혼 서류가 날아왔어요. 강우는 아내를 찾으려 했지만 정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 이정민이라는 이름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강우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 이정민 9년 전 사망. 정민이 죽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수아, 19살. 나이를 계산해 보니 정민이 떠날 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뜻이었어요. 정민이의 딸. 그렇다면 설마... 강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 하지만 동시에 정민이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낳은 아이일 가능성도 있었죠. 내 아이일까? 아니면 이혼 후 낳은 다른 남자의 아이인가?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강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만약 수아가 자신의 딸이라면 그는 또 한 번 가족을 버린 것이 됩니다. 알지도 못한 채 딸을 고생시킨 것이죠. 박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이정민 씨는 9년 전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박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수와 양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해 봤는데 부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혼모 출산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강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수와 양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옆집에 살던 박순자 씨가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보호자도 박순자 씨로 되어 있고요. 알았네. 나가보게. 박 비서가 나간 후 강우는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민,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혼자 딸을 낳아 키우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켜줬더라면. 강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첫째 딸 서연이를 잃은 죄책감도 무거웠지만 정민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은 더욱 깊었어요. 그것이 그의 두 번째 죄책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어딘가에서 19살 수아가 추위와 싸우며 붕어빵을 팔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면 강우는 상상하기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민의 얼굴이, 서연의 얼굴이, 그리고 목도리에 가려진 수아의 눈매가 뒤엉켜 그를 괴롭혔어요. 정민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둠 속에서 강우의 참회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난 사람들에게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제 남은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 하윤이와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수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뒤 사흘이 흘렀습니다. 강우는 그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출근길 차 안에서도, 회의실에서도, 서재에 홀로 앉아 있을 때도 이정민이라는 세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강우는 결심했습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오늘 오후에 그 포장마차로 가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박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출발하시겠습니까? 그래, 준비해주게.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오후 2시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포장마차가 있던 골목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수아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아니라면 이 복잡한 감정은 무엇일까요?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박 비서의 말에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차가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강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거리가 너무 소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죠. 저게 무슨 일인가? 강우가 앞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박 비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파악했어요. 회장님, 구청 단속반 차량인 것 같습니다. 단속반이라니? 네, 그리고 용역 차량도 보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강우는 급하게 말했어요. 더 가까이 가보게. 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강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포장마차는 이미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구청 단속반원 서너 명과 험악한 인상의 용역 직원들이 붕어빵 틀과 의자, 간판을 마구잡이로 트럭에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입니다. 경고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단속반원의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겨울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우의 눈에 한 소녀가 들어왔어요. 낡은 털모자, 해진 패딩 점퍼에 목도리를 두른 수아였습니다. 수아는 트럭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활짝 벌렸어요. 안 돼요.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수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공포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아가씨, 비켜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야. 용역 직원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수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트럭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어요. 이게 저희 할머니 병원비예요. 전 재산이 다 여기 있어요. 제발,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수아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빨갛게 언두 손은 트럭을 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강우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우리도 힘들어요. 그냥 비켜주세요.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요. 단속반원이 조금은 미안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수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어요. 못 가져가요. 이거 없으면 저희 할머니가. 수아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끊겼습니다. 용역 직원 중 하나가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섰어요. 덩치가 큰 남자였습니다. 어디서 어린 것이 이를 방해해. 남자는 수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힘에 수아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수아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철퍽!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아침에 내린 눈이 녹아 빗물과 뒤섞여 만들어진 흙탕물 웅덩이가 있었어요. 수아의 온몸이 차가운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빨아 입었던 패딩 점퍼는 순식간에 갈색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수아의 얼굴에도 흙물이 튀었어요. 으윽! 수아는 진흙탕 속에서 신음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덜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붕어빵 틀을 트럭 바닥에 던져 실으며 생긴 소리였어요. 오랜 시간 사용해 낡았던 붕어빵 틀은 바닥에 떨어지며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수아는 진흙탕에 주저앉은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붕어빵을 구워내던 소중한 틀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할머니의 병원비를, 대학 등록금을 벌어주던 유일한 희망이 부서지는 모습을, 으아앙. 마침내 수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부서진 붕어빵 틀 조각을 바라보며 19살 소녀는 세상 모든 절망을 토해내듯 울부짖었어요. 강우는 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흙탕물 속에 쓰러진 수아의 모습이, 절규하는 목소리가, 부서진 붕어빵 틀이 강우의 눈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 아이가 만약 내 딸이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찢어지고 있었어요. 정민을 떠올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구박받으며 홀로 견뎌야 했던 아내를, 서연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빼앗기고 절망 속에서 아이를 낳다 죽은 딸을,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절망에 무너지고 있는 수아를 내가 또 지켜주지 못하는 건가. 회장님,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두 주먹은 세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진흙으로 범벅이 된 채로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부서진 붕어빵 틀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라도 고쳐서. 수아의 중얼거림이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미 쓸모없어진 쇠조각들을 모으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구청 단속반과 용역들은 이미 트럭에 올라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강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구청에 연락하게. 누가 저 철거를 지시했는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팀에도 연락해. 지금 즉시. 박 비서는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곧바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강우는 차 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은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는 천천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강우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겨울바람이 그의 코트를 휘감았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의 온 신경은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있는 그 소녀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당장 멈춰. 강우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지만 위험이 서린 목소리였어요. 소란스럽던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트럭에 올라타려던 용역들이 멈춰섰고 구청 단속반원들도 고개를 돌려 강우를 바라봤어요.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용역 직원이 인상을 쓰며 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였어요. 당신은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우리 일 방해하지 말고 비켜. 남자가 윽박지르며 손을 들어 강우를 밀쳐내려는 순간 박 비서가 재빠르게 강우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서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세강그룹 최강우 회장님이십니다. 비서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명함을 구청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내밀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강그룹. 한국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의 이름이었어요. 구청 책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용역 직원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무슨... 구청 책임자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박 비서는 명함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노점상으로 인한 모든 법적 문제 그리고 금전적 문제는 저희 세강그룹에서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비서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손 떼시죠.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협상의 여지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철거 명령을 내린 분의 연락처를 주시죠. 저희 법무팀에서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구청 책임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 뿐이었습니다. 용역 직원들은 서둘러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수아를 밀쳤던 남자도 황급히 뒤로 물러섰어요. 단속반원들도 차에 올라타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세강그룹 회장이라고? 진짜야? 미친, 큰일 날 뻔했어. 빨리 가자, 빨리. 하지만 강우는 그 모든 소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부서진 붕어빵 틀 조각을 주워 담고 있는 수아를. 강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귓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어요. 또 한 걸음. 구경하던 사람들이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무언가 엄숙하고 중요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수아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붕어빵 틀 조각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진흙으로 범벅이 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차갑게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강우는 수아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입술을 떨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학생, 수아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멈추고 조그맣게 떨고만 있었습니다. 모자를,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자를 벗어줄 수 있겠니?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흙이 묻은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 눈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멍하니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수아는 떨리는 손을 들어 모자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털모자가 벗겨지며 수아의 머리카락이 드러났죠.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 그 순간 강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진흙이 묻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이마의 선을, 그 눈매를 강우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서연이, 아니 정민이었습니다. 정민, 아니 둘 다였습니다. 20살에 하윤이를 낳고 세상을 떠난 첫째 딸 서연의 이마가 그곳에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떠났던 아내 정민의 눈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목도리도. 강우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목도리도 빼줄 수 있을까? 수아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목도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죠. 목도리가 한 바퀴 풀렸습니다. 강우의 심장이 쿵 소리를 냈어요. 또 한 바퀴 풀렸습니다. 강우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이 묻은 목도리가 완전히 벗겨지며 수아의 얼굴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강우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정민이었습니다. 22살 꽃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정민이 그곳에 서 있었어요. 맑고 순수했던 그 눈동자, 수줍게 웃던 그 입술,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아니, 서연이기도 했습니다. 20살 사랑하는 남자를 데려왔을 때의 서연이 그곳에 서 있었어요. 간절했던 그 눈빛, 필사적이었던 그 표정, 모든 것이 겹쳐 보였습니다. 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2년을 살아오며 사업가로서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회장 자리에 앉아 그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강우가 지금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민을 처음 만났을 때의 떨림이 되살아났습니다. 서연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벅참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지 못했던 후회가, 죄책감이, 미안함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어요. 혹시 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다른 이름을 말한다면? 만약 자신의 착각이라면? 하지만 물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강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훔치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물었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 이름이. 강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수아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의문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강우는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이정민이니? 세 글자. 그 세 글자를 말하는 순간
강우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이 그 얼굴에 확 퍼졌어요. 네. 수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강우의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어요. 그런데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그 질문에 강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52년 인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재벌 회장이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던 남자가 흙탕물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 만에 강우는 떨리는 손을 내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드러났어요. 그는 수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입술을 열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목소리가 울음에 섞여 나왔습니다. 내 전 아내였어.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 아내, 엄마의 전 남편. 그 말은 곧, 그럼, 저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의미가 그 한 문장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 아마도 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어요. 보고서에 붙인 불명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민이 자신을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박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일단 이곳을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강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래야겠지. 강우는 재킷을 벗어 수아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따뜻한 캐시미어 코트가 얼어붙은 수아의 몸을 감쌌어요. 일단 병원부터 가자. 내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해. 수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너무 추웠고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박 비서가 수아를 부축해 차로 안내했습니다. 강우도 뒤따라 차에 올랐어요. 차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란이 차단되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어요. 수아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진흙으로 범벅이 된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강우는 수아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겨울거리를 지나 병원을 향해 갔어요. 강우는 수아를 곁눈질로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어깨가 꽉 쥔 주먹이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수아야. 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수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내 어머니, 정민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수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폐렴이었대요. 겨울이었어요. 엄마가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거든요. 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는 수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절 키워주셨어요. 친손녀처럼요. 할머니는 자식이 없으셨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한테 절 부탁하셨대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민이 병원비가 없어서 강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민을 찾았더라면, 만약 정민이 자존심을 버리고 연락했더라면 정민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빠에 대해서는 수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얘기를 꺼내는 걸 싫어하셨어요. 수아는 처음으로 강우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는 어디 있냐고.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사냐고. 강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말라고. 수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그 뒤로는 저도 다시는 안 물어봤어요. 강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을지, 얼마나 미워했을지, 아빠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기 싫을 만큼 미안하다. 강우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아는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강우는 떨리는 손을 뻗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흙이 묻은 차갑고 작은 손이었어요. 수아야.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얼굴이, 내 어머니의 이름이, 그리고 내 나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구나. 수아는 강우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나는 내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어. 시댁 식구들의 구박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지. 강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는 나를 떠났어. 그때 너를 베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나는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마도 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에게도 죽은 내 첫째 딸에게도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너에게도 나는 의심이라는 죄를 지었어. 강우는 수아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보고서에 내 아버지가 불명이라고 적혀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내 딸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 혹시 내 어머니가 나를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우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강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를 법적으로도 그리고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첫 번째 절차가 필요하구나. 강우는 수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검사를 하자. 유전자 검사. 그래야 너를 제대로 지킬 수 있어. 법적으로도 누구도 의심할 수 없게. 수아는 한참 동안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차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우는 그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수아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동안 수아를 고생시킨 자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강우는 수아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볼까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아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읽었어요. 친자관계 확률 99.99%.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강우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99.99%.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강우는 수아의 손에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부녀관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으아. 강우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종이를 붙들고 그는 그대로 무너졌어요. 의자에 앉은 채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강우는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52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도 재벌이라는 신분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지금 강우는 그저 한 명의 아버지였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딸의 존재조차 몰랐던 한심한 아버지였습니다. 널 버리려던 게 아니야. 강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던 거야.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수아는 강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강우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괜찮아요. 수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 아빠를 원망한 적 없어요. 엄마도 마지막엔 아빠를 용서했을 거예요. 그 말에 강우는 더욱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수아야. 그리고 수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의심한 것도 이해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증거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강우는 고개를 들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너를 흙탕물에 쓰러져 울던 그 모습을 보고도 나는 의심했어. 강우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게 제일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면서도. 수아는 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수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한테 아빠가 생긴 거잖아요. 그 말에 강우는 수아를 껴안았습니다. 딸을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너를 꼭 지켜줄게. 강우의 울음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52년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강우는 수아와 함께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강우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수아를 키워준 은인을 만난다는 긴장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정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할머니 병실은 저기예요. 수아가 한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일반 병실이었어요. 6개의 침대가 놓인 다인실이었죠. 강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장 안쪽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폐암까지 앓고 계셔서인지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할머니. 수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수아는 강우를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강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입술을 떨었어요. 당신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수아 아버지요? 강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최강우라는 사람, 맞지요? 할머니의 물음에 강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정민이가 말했어요. 죽기 전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우는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아도 반대편에 앉았어요. 할머니,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정민이는 좋은 아이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정민이가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 벌써 배가 불러 있었지요. 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전 그때부터 정민이를 도왔습니다.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혼자 배 두르고 있으니 어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겠어요.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민이는 출산 전날까지 일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일을 멈추지 않았지요. 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민이 혼자 그 고생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던 날, 정민이가 혼자 병원에 갔어요. 제가 늦게 알고 뛰어갔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를 낳고 정민이가 아이를 보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이를 보니 웃음이 나온대요. 수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민이가 아이 이름을 지었어요. 수아, 물처럼 맑고 깨끗하게 자라라고. 할머니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민이는 10년을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침엔 신문 배달, 낮엔 식당 일, 밤엔 청소.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수아를 키웠지요. 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수아 아버지한테 연락해보지 그러냐고. 도움이라도 받으면 좀 나을 거 아니냐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민이가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평소에 순한 아이가.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래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래요. 자기가 힘들 때 지켜주지 않은 사람이래요. 강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저와 수아가 없어도 잘 살 거예요. 우린 그 사람 인생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에 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는 가끔 당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수아 재우고 제 집에 놀러 와서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그렇게 물어보곤 했어요.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더라고요. 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정민이가 아프기 시작했지요. 폐렴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정민이가 죽기 며칠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수아를 돌봐달라고. 자기 대신 엄마가 되어달라고. 할머니는 수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이 싫어요. 하지만 수아는 그 사람을 닮아서 행복했어요. 그 말에 강우는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 울었어요. 정민이 자신을 원망했다는 것,
하지만 수아를 통해 자신을 떠올렸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강우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한참을 온 후 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강우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외로웠어요. 수아가 있어서 저도 살았어요. 강우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바르게 섰어요.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52년 인생에서 회장 자리에 앉은 후로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절한 적 없는 강우가 지금 할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강우는 절을 하고 또 했습니다. 제대로 속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절을 올렸어요. 그날 밤 강우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정민의 사진, 서연의 사진, 그리고 오늘 찍은 수아의 사진. 강우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선대 회장은 정민을 구박했습니다. 그래서 강우는 아내를 잃었어요. 그리고 강우는 서연의 남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딸을 잃었죠. 자신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어느새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정민에게, 서연에게, 그리고 수아에게 자신이 당한 고통을 자신이 딸에게 똑같이 가했다는 것. 그것이 기막힌 아이러니였습니다. 아버지. 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한 짓을 나는 내 딸에게 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강우는 사진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정민아, 서연아, 그리고 수아야. 정말 미안하다. 이틀 후 할머니는 세강그룹 본관 건물 안에 있는 VIP 전용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고급 1인실이었어요. 넓은 창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고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죠. 전담 의료진 5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폐암 전문의 간호사 3명, 영양사 1명.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수아가 신기한 듯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데까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신 은혜. 평생 갚아도 부족합니다. 강우는 박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할머니의 모든 병원비와 생활비는 우리가 책임진다.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려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제 딸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최고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우는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수아와 함께 할머니가 VIP 병실로 옮겨진 지 일주일 후 강우는 수아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수아야, 앉아라. 강우는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어요. 수아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아빠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강우는 서류 하나를 꺼내 수아 앞에 놓았습니다. 은혜장학재단 설립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수아가 서류를 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아빠가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 할머니 이름으로. 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름으로 은혜장학재단을 설립할 거야.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지.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너를 키워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야 해. 그게 진짜 속죄라고 생각해. 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 하지만 최소한 내가 겪었던 그 추위와 배고픔을 다른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게 해주고 싶구나. 수아는 서류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할머니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이틀 후 강우는 할머니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이제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최고의 치료 덕분에 안색도 밝아지고 말도 한결 또렷해졌습니다. 강우는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아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걸 보세요.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내 이름으로? 네. 은혜장학재단입니다. 할머니께서 수아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빛날 줄은. 할머니가 빛나신 겁니다. 수아를 구해주셔서 제게 속죄할 기회를 주셔서. 그날부터 강우는 재단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한 달 후 은혜장학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 해에만 1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장학생이 바로 수아였습니다. 아빠, 전 장학금 안 받아도 돼요. 다른 친구들한테 주세요. 수아가 사양했지만 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첫 번째 장학생이 되어야 해. 그래야 이 재단의 의미가 살아. 수아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봄 수아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은 식품영양학과였어요. 왜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했니? 강우가 물었을 때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붕어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따뜻함을요.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강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아빠가 응원할게. 수아가 집에 온 후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하윤이었습니다. 이모. 8살 하윤이는 이제 수아 이모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수아를 찾았습니다. 하윤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요, 체육 시간에 달리기 했어요. 제가 1등 했어요. 예전에는 체육 시간만 되면 구석에 앉아 있던 아이가 이제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우와, 대단한데? 우리 하윤이 정말 씩씩하네. 수아가 하윤이를 안아 올리자 아이는 깔깔 웃었습니다. 이모, 배고파요. 그래. 그럼 이모가 뭐 만들어줄까? 붕어빵이요. 이모 붕어빵이 제일 맛있어요. 수아는 부엌으로 가서 붕어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우가 특별히 주문 제작한 붕어빵 틀이었어요. 자, 여기. 따끈따끈한 붕어빵. 와, 맛있겠다. 하윤이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깡말랐던 아이는 이제 볼에 살이 올라 또래 아이들처럼 건강해 보였습니다. 밥투정도 사라졌어요. 아침마다 식탁에 앉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밥 다 먹었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하윤이 정말 씩씩하구나. 강우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수아 덕분이라는 걸 강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수아는 자신의 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 정민이 남긴 몇 안 되는 유품들이 담긴 상자였어요. 그 안에서 수아는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살 정민의 사진이었습니다. 꽃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지 뒤로 꽃들이 보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아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죠? 나 아빠를 만났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싫어하실까요? 엄마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인데. 수아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치만 엄마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아빠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대요.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요. 수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이제 행복해요. 아빠도 생겼고 조카도 생겼어요. 할머니도 좋아지셨고요. 바로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이모. 잠옷을 입은 하윤이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하윤아, 아직 안 잤어? 수아가 급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모, 울어요? 왜 울어요? 하윤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그냥. 수아는 하윤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냥 너무 기뻐서. 우리 하윤이 만나서 너무 기뻐서. 하윤이도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요. 이모 만나서 정말 좋아요. 이모는 엄마 같아요. 그 말에 수아는 더 세게 하윤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은혜장학재단의 첫 번째 봉사활동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이었어요.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50명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 붕어빵 나갑니다.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각 구운 붕어빵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는 특별히 가져온 붕어빵 틀이 놓여 있었어요. 와, 붕어빵이다. 저 2개 주세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줄을 섰습니다. 제가 이모 조수예요. 하윤이가 옆에서 서툰 솜씨로 붕어빵 틀을 뒤집었습니다. 조금 삐뚤어졌지만 그래도 붕어빵 모양은 나왔어요. 우리 하윤이 정말 잘하네. 수아가 칭찬하자 하윤이는 더욱 신이 나서 일을 도왔습니다. 강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과 손자가 함께 웃으며 봉사하는 모습, 아이들이 행복하게 붕어빵을 먹는 모습, 강우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붕어빵처럼 따뜻한 미소였어요. 이제 조금은 속죄가 되었을까? 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정민아, 서연아, 이제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날 저녁 강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왼쪽에는 서연의 사진,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첫째 딸의 모습, 오른쪽에는 정민의 사진, 수아가 가져온 흑백 사진이었어요. 꽃집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아내 모습, 그리고 가운데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우와 수아, 그리고 하윤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셋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가운데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강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죠.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겨울은 끝났습니다.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죠. 붕어빵 하나로 이어진 운명. 3대에 걸친 비극은 8살 손자의 순수함으로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가족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